네, 안녕하세요. 저는 1팀 발표를 맡은 이지훈이라고 합니다. 1팀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차례를 보시면은 본격적인 코드 분석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잠시 교재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고 코드 분석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발표 준비하면서 느낀 소감 짧게 전하면서 발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앞으로 자주 접하게 될 케글과 데이콘에 대한 짧은 설명입니다. 케글은 구글에서 운영하는 AI 개발자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이자 경진대회 플랫폼입니다. 데이콘은 케글의 국내 버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진대회를 통해서 상금 및 인턴십 기회 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희 교재는 앞서 설명드린 데이콘 경진대회에서 우승한 5팀의 솔루션을 분석해 두은 책입니다. 우리는 이 책을 통해서 우승자들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지, 코드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모델링 방법 등을 따라해 보면서 그 하나하나를 배워야 할 것입니다. 교재는 총 5챕터로 이루어져 있으며 1장 KBO 타자 OPS 예측, 2장 반도체 방막 두께 분석, 3장 퇴근 시간 버스 승차 인원 예측, 4장 상점 신용카드 매출 예측, 5장 KBO 외국인 투수 스카우팅 최적화입니다. 각 장들은 대회 우승자 인터뷰가 가장 먼저 실려 있으며 그 다음으로 대회 문제 소개, 도메인 분석, 환경 구축, 데이터 탐색, 전처리, 모델 구축과 검증, 앙상블의 순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우승자들의 코드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인터뷰에서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인터뷰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자면 팀원 간의 역할 분담은 어떻게 하셨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팀장은 전반적인 분석과 아이디어를 도출해내고 전처리 과정에 집중했으며 팀원은 모델링 과정에 집중했다고 답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데이콘이나 케글 등 데이터 경진대회를 준비할 때 혼자서 모든 것을 잘하려고 하기보다는 각자 맡은 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것이 훨씬 더 결과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또 우승한 비결이 있다면 어떤 점을 꼽을 수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야구에 대한 도메인 지식에 데이터 분석 지식을 결합한 것이 첫째이고 둘째는 가능한 단순한 모델을 제안했다는 점이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해당 분야에 대한 도메인 지식의 유무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저희 3기 학생들이 각자 다 비전공자들이기 때문에 각자 분야에서 관심 분야나 전공 분야에 있는 이런 도메인 지식을 살렸을 때 그 데이터 분석에 활용할 수 있으면 더 큰 시너지가 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본격적인 코드 분석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 주제가 야구이다 보니까 야구 분석에 필요한 용어들이 정리된 표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저희가 2019 시즌 OPS 예측이 목표인 만큼 OPS가 무엇인지, OPS가 출루율과 장타율의 합인데 출루율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장타율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저 수식을 봐두시면은 앞으로 설명을 듣는데 조금 이해가 쉬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기까지 하고 그 뒷부분 코드 분석 다시 다른 조원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희입니다. EDA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정확한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는 데이터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전반적으로 데이터를 이해하기 위한 데이터 탐색 과정을 탐색적 데이터 분석이라고 합니다. 탐색적 데이터 분석을 통해 데이터의 분포 및 특성 등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데이터 간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탐색적 데이터 분석에서 양질의 정보를 얻어 이를 예측 모델링과 전처리에 활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초적인 통계량과 시각화를 통해 탐색적 데이터 분석을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프리시즌 데이터 분석입니다. 한국 프로야구는 시즌 개막 전 약 2주 동안 프리시즌, 즉 시범 경기를 치릅니다. 제공받은 프리시즌 데이터로 탐색적 데이터 분석을 진행해 정보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먼저 수치형 변수에 대해 히스토그램으로 분포를 살펴보겠습니다. 데이터를 히스토그램으로 시각화한 결과 대부분 값이, 즉 OPS 값이 0에 가까운 낮은 값을 기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프리시즌의 경기 수가 적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프리시즌 데이터는 그 양이 부족한 상황임을 알 수 있는데 이를 정규 시즌 데이터와 비교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페이지는 정규 시즌과 프리시즌의 데이터를 비교한 것입니다. 밑에 그래프를 보시면 과거로 갈수록 프리시즌의 기록이 정규 시즌보다 적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한 기록의 수를 비교한 것이므로 프리시즌에만 있고 정규 시즌에는 없거나 그 반대의 기록이 있을 수 있습니다.
프리시즌과 정규 시즌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두 시즌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선수들의 기록만을 사용한 뒤 그 선수들의 프리시즌과 정규 시즌 데이터 간의 상관관계를 도출해 보겠습니다. 이 지표로 판단해 보면 정규 시즌과 프리시즌은 선형적인 모습을 띠고 있지 않습니다. 상관계수가 0.15라고 판단하여서 이는 정규 시즌 데이터와 프리시즌 데이터가 서로 상관성이 매우 낮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리하면 프리시즌 데이터가 경기 기록 수는 매우 적으므로 정규 시즌 데이터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으로는 프리시즌 데이터와 정규 시즌 데이터 간 상관관계가 매우 낮습니다. 그러므로 실제 분석에서는 프리시즌 데이터를 분석에서 제외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정규 시즌 데이터에 대해 탐색적 데이터 분석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정규 시즌 데이터 역시 히스토그램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정규 시즌 데이터는 1993년부터의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앞에 프리시즌 데이터와 비교할 때 데이터 값이 상대적으로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대회의 예측 대상인 OPS를 살펴보면 0에서 4 사이의 값을 갖고 대부분 1 이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OPS가 이번 예측 대상이 되는 중요한 변수이므로 박스플롯을 통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연도별 OPS 박스플롯은 2000년을 기준으로 보면 왼쪽 밑에 그래프를 보시면 2000년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는 변동이 컸던 반면 그 이후에는 상대적으로 변동폭이 크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00년이 조금 타고 투저 현상이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제가 네이버에 간단한 예로 2000년도 한국 시리즈 명단을 보니 대한민국 레전드 타자가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OPS 파악의 마지막 단계로 팀별 및 연도별 OPS 값을 살펴보겠습니다. 선수들의 성적은 팀의 성적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여서 팀의 성적을 한번 분석해 보았는데 신생팀은 다 제외하고 과거부터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팀들만 가지고 팀들을 대상으로 연도별 팀 성적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성적을 확인해 보면 성적이 계속 달라지고 순위도 계속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타자의 신체적 조건이 성적과 연관이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다시피 그래프는 딱히 선형적인 모습은 아닌 것 같고 일정 범위 내에서 균등하게 부포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몸무게와 키가 장타율 신뢰율에 큰 보탬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포지션과 OPS에 대해 조사해 보기로 했습니다. 포지션 관련 기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왼쪽에 내야수와 외야수, 포수가 있는데 내야수와 외야수의 성적은 큰 편차가 없습니다. 하지만 포수의 경우 수치가 다소 적은 편입니다. 이로써 포수를 제외하면 OPS 성적은 큰 차이가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또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우타, 자타, 양타의 OPS를 비교해 보았는데 우타, 자타의 경우에도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오른쪽에 양타인데 이건 박스 플롯의 길이가 좀 길다고 판단하였는데 이는 표본이 14개밖에 없으므로 이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제는 외국인과 내국인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 결과 외국인 선수가 국내 선수보다 OPS가 더 높은 경향을 보입니다. 다음입니다. 주어진 데이터는 초봉이라는 표시된 데이터가 있어 초봉과 OPS 상관관계를 살펴보았습니다. 확인 결과 초봉과 OPS는 큰 상관이 없으며 상관관계 역시 0.18밖에 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합하면 그 정규 시즌 데이터 분석을 종합하면 위의 변수만으로는 예측이 매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선수의 OPS가 높지만 다소 높은 경향은 있으나 외국인 선수는 매 명단이 달라지며 그 숫자도 매우 부족해 분석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정규 시즌의 탐색적 데이터 분석 결과 주어진 데이터를 그대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다른 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한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어진 데이터인 일별 데이터를 탐색해 보겠습니다. 연도별 및 월별 데이터 현황을 보면 이 경우 길쭉지가 존재합니다. 3월과 10월의 경우에는 시즌의 시작과 종료일이 있으며 이는 매년 바뀌기 때문에 이렇게 결축시가 있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프를 간소화하기 위해 결축시가 존재하는 3월과 10월의 데이터만을 제외하고 최근 연도의 데이터만으로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이 차트대로라면 시즌 시작 직후는 대부분 성적이 높지 않지만 5월에서 6월이 되어서는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고 있는 것을 그래프로 알 수 있습니다. 이 대회가 상반기까지의 성적을 예측하는 대회라는 것을 고려하면 모델링에 있어 매우 중요한 다소가 될 수 있는 정보라고 생각했습니다. 탐색적 데이터 분석 단계에서는 크게 3가지 데이터를 탐색했습니다. 먼저 프리시즌 데이터는 데이터 양에 있어 충분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또한 정규 시즌에 있는 선수의 기록이 프리시즌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결정적으로 프리시즌 데이터와 정규 시즌 데이터 간의 상관성이 매우 낮으므로 프리시즌 데이터는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으로 정규 시즌 데이터에서 OPS가 외국인 여부에 따라 다르게 분포함을 파악했습니다. 또한 정규 시즌 내 일별 데이터에서 연도별, 월별 선수들의 누적 성적의 변화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OPS 성적의 평균이 월별로 달라지고 7월 이후에 성적이 수렴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론을 바탕으로 데이터 전체를 진행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처리 파트를 맡은 방현식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데이터 전처리란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 분석과 예측 모델링 작업을 진행할 수 있게 데이터를 정제하고 변환하는 모든 작업을 말합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데이터가 비어있는 결측지의 처리와 잘못된 데이터라고 판단되는 데이터의 오류 처리를 시작으로 규정 타수 정의, 시간 변수를 포함한 추가 변수 생성, 최종 데이터 정제까지 과정을 진행합니다. 우선 전 처리 과정에서 해야 할 일은 결측지 처리입니다. 우리가 데이터를 분석하다 보면 데이터 소집 과정이나 환경 문제로 인해 결측지나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측지 문제를 먼저 해결하기 위해 정규 시즌 데이터와 일별 데이터, 그리고 프리 시즌 데이터에 대해 결측지 처리를 먼저 수행해 줘야 합니다. 우선 정규 시즌 자료에서는 타율, 장타율, 출루율 등의 변수에서 결측지가 나왔습니다. 이는 플레이한 경기가 적어 성적을 산출하지 못한 경우에 결측지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따라서 정규 시즌, 일별 데이터, 프리 시즌 데이터 모두 결측지를 0으로 대체할 것입니다. 이를 구현하는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규정 타수를 정의하는 일인데요. 이는 매우 중요한 작업입니다. 타수가 작은 선수는 출루율이나 장타율이 매우 높거나 낮게 형성될 확률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분석에 필요한 규정 타수를 새롭게 정의하기 위해 정규 시즌 데이터를 기반으로 타수에 따른 OPS 수치 현황을 그림으로 표현해 본 결과 규정 타수가 적은 특정한 구간에서 OPS가 넓게 분포함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특히 타수가 30 미만인 경우에 대해서는 OPS 분포가 매우 넓었고 따라서 30 미만의 규정 타수로 정의하고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규정 타수를 30으로 정의하는 것에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이상치를 정의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A, B, 즉 타수의 함수를 대입하여 결과를 확인해 봅니다. 확인 결과 우측 이테임즈 2014년 강정호처럼 성적이 매우 뛰어났던 특정 경우를 제외하면 30타수 이하의 선수에게서 대부분 이상치가 나왔습니다. 이를 통해 규정 타수를 30으로 정의한 것의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상반기 성적을 정의하기 위해 며칠까지의 기록을 상반기로 정의할 것인지 결정해야 하는데요. 야구는 7월 중순쯤에 일주일 정도 휴식기를 갖는다고 합니다. 이 휴식 기간을 전후로 하반기, 상반기로 나눠봅니다. 이처럼 데이터 시각화를 통해 좀 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7월 18일을 기준으로 상하반기를 나누겠습니다. 이 대회는 시기에 따른 선수들의 성적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어 시계열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선수의 2019년도 OPS를 예측하기 위해 OBP와 SLG를 각각 예측한 후 이를 합쳐 모델링을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과거 성적을 통해서 수치를 예측한다고 해도 어떤 성적을 이용할지, 얼마나 이용해야 할지 결정이 필요합니다. 이를 히트맵을 통해 상관관계를 기반으로 필요한 변수를 선택하고 기간을 설정합니다. 히트맵을 통해 데이터 시각화한 표에서 OBP를 기준으로 확인해 본 결과 특정
특정 연도의 OBP와 과거의 OBP가 높은 상관성을 띠고 있습니다. 독립변수가 상관관계가 높은 상태에서 분석을 진행한 경우 다중 공선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BB와 같은 변수는 삭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즉 OBP를 예측하는 해당 선수의 과거 OBP만을 이용합니다. 지금까지 분석을 위해 필요한 변수가 정해졌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OBP 예측 모델을 위한 데이터를 먼저 구축할 것입니다. 우선 이 대회는 2019년 전체가 아닌 상반기까지 OPS 예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데이터를 통해 2018년까지 7월 18일까지의 성적을 이용하여 변수를 새롭게 생성하게 됩니다. 하지만 날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일별 데이터에는 희생플라이에 대한 정보가 없어 추가로 희생플라이 평균 데이터로 계산한 후에 OBP에 적용하여 성적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 공식으로 선수별 희생 데이터도 구해줍니다. 이로써 선수별 OBP를 정확히 계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선 데이터 이외에도 추가적인 변수가 존재합니다. 그 중에 하나인 나이를 꼽을 수 있습니다. 선수 생활에 있어 나이는 전성기 또는 어린 선수인지 고참 선수인지에 따라 성적이 변화합니다. 이를 확인해 보기 위해 나이에 따른 변화 추이를 시각화하여 파악해 보겠습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시각화 데이터에서 보면 나이별로 출루의 추이가 확실히 보입니다. 이로써 나이에 따라 명확하게 전성기 개념이 존재하므로 이를 반영하기 위해 나이 변수를 데이터에 추가하고 변수 생성을 완료합니다. 이제 지금까지 과정을 통해 분석에 필요한 변수를 생성했다면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모델에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과거 데이터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결측치 데이터를 만들어 줍니다. 보시면 1년 전에는 41%, 2년 전에는 54%, 3년 전에는 61%의 결측치가 존재합니다. 앞서 말한 결측치가 있는 선수가 매우 많고 또 전체 데이터의 크기가 그렇게 큰 편은 아니므로 현재 결측치를 모두 삭제하거나 0으로 처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종합해 계산한 평균 수치를 결측치에 대신 삽입해 줍니다. 또한 계산 과정에서 도출되는 선수별 출루율 평균치는 그 자체로 다시 데이터에 적용하여 예측 정확도를 높이는 데 이용합니다. 보다시피 과거 데이터 1, 2, 3년 전부 결측치인 경우는 제거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제 시즌별 평균 성적과 선수의 평균 성적의 평균을 이용해 결측치를 처리합니다. 그 과정은 함수를 통해 정리합니다. 이제 분석을 위한 데이터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과정을 통해 예측 모델의 정확도를 높였습니다. 지금까지 OBP와 같은 논리로 SLG의 데이터 전처리를 진행하여 주면 머신러닝을 이용해 KBO 타자의 2019년 상반기 시즌 성적 예측을 위한 모델링 작업을 하기 전에 필요한 준비가 모두 완료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모델링 파트를 맡은 이효주라고 합니다. 모델링에 들어가기 앞서서 인공지능 학습법에 대해서 그냥 개괄적으로 이렇게 볼 텐데요. 인공지능 학습에는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지도학습에 해당하는 리치 회귀, 라sso 회귀, 랜덤 포레스트, XG 부스트 모델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네, 여기에서 일단은
데이터 분할 과정이 있는데요. 우선적으로 데이터 전처리 단계에서 정의한 규정 타수인 30타수 이상의 선수들만 추출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코드에서 그 A, B가 타수를 의미하거든요. 타수가 30타수 이상인 선수들의 타수만 이렇게 뽑아놨습니다. 그리고 이 과거 성적의 추세로 미래 성적을 예측하는 시계의 특성이 반영된 대회이기 때문에 2019년을 기준으로 가장 가까운 과거인 2018년 데이터를 테스트용, 그리고 2018년 이전 데이터를 학습용 데이터로 분할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데이터에서 OBP 성적에 대해서 2018년 데이터를 테스트용으로, 2018년 이전의 데이터를 학습용으로 분할했습니다. SLG 성적에 대해서도 똑같이 분할했습니다. 그리고 대회 평가 지표가 WRMS라는 공식인데요. 여기에서 이 실제값에서 예측값을 뺀 값을 제곱을 하고 타수를 곱한 후에 이 타수들을 모두 더한 값으로 나누고 루트를 씌워서 모두 더한 공식을 사용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함수 자체에서 이 공식을 그대로 옮겨서 코드로 작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자체가 실제값에서 예측값을 뺀 오차가 작은 것이 좋은 것이기 때문에 이 WRMSE 이 자체도 작은 값이 나올수록 좋은 결과를 나타낸다라는 것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위 함수를 기반으로 이 모델링이 모두 끝난 후에 모델을 평가할 때 다시 이 함수를 이용해서 최적의 모델을 선택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리츠 회귀와 라쏘 회귀의 모델링에 들어가기 앞서서 간단하게 이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 텐데요. 이 리츠 회귀와 라쏘 회귀는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선형 회귀에서 조금 더 발전한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선형 회귀라는 것은 가장 훌륭한 예측선 긋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독립변수 X를 사용해서 Y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설명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선을 그리고 난 후에 선의 오차를 평가해서 조금씩 수정해 나가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때 오차를 평가하는 방법은 평균 제곱 오차 방법입니다. 그리고 일반 선형회귀 모델은 이 종속 변수 Y의 실제값과 모델의 예측값 사이의 평균 제곱 오차를 최소화하는 회귀 괴수들의 집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거 과도하게 학습할 경우에는 이 그림처럼 과대적합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보완한 모델이 리츠 회귀와 라쏘 회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리츠 회귀와 라쏘 회귀는 회귀 개수들의 제약을 가해서 일반화 성능을 높이는 기법입니다. 여기서 회귀 개수라는 것은 종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리츠와 라쏘는 오차값에 규제 또는 벌점항을 추가해서 조금 더 단순화된 모델 또는 일반화된 모델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모델이 훈련 세트에 과대적합되지 않도록 합니다. 리츠 회귀와 라쏘 회귀의 차이에 대해서도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이 각 식은 리츠 회귀와 라쏘 회귀의 비용 함수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비용 함수의 목표는 학습 데이터 잔차의 오류를 최소화하고 회귀 개수의 크기를 제어하는 것입니다. 여기 빨간 부분으로 이렇게 표시된 부분이 규제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자세히 살펴보시면 이 맨 앞부분에 알파 값이 곱해져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알파 값은 저희가 직접 지정할 수 있는 파라미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용함수 자체가 비용함수의 값 자체가 작은 것이 좋기 때문에 이 각 항의 값이 작은 것이 작아야 합니다. 여기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알파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회귀개수 세타의 값은 작아져야 합니다. 이 전체가 작아져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알파를 0에서부터 지속적으로 값을 증가시키면 이 세타 값, 개수의 값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전체적으로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요. 이 그래프는 각 변수의 회귀개수의 크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상단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리치 회귀에 대한 그래프인데요. 알파 값이 점점 이렇게 커지고 있는데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변수의 회귀 계수 크기가 전반적으로 작아지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 값이 커지면 계수의 크기가 작아지는구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은 라쏘 회귀에 대한 그래프인데요. 알파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일부의 특성을 무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 특성 값에 대한 계수가 0이 될 수 있는 것이 라쏘 회귀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리치 회귀와 라쏘 회귀에 대해서 다시 살펴보면 리치 회귀는 제곱한 값을 기준으로 규제를 적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회귀 계수가 전체적으로 작아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독립 변수들 간의 강한 상관관계가 나타나는 문제인 다중공선성 문제도 완화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라쏘도 포함되는 부분입니다. 다만 회귀 계수의 추정량이 0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석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리고 라쏘 같은 경우에는 절대값을 기준으로 규제를 적용을 하고 있고요. 일부 특성값에 대한 계수가 0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각화를 통해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유리한 부분이 있고요. 많은 변수를 다룰 때 변수를 자동으로 채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가져가야 할 부분은 첫 번째로 알파 값을 우리가 지정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알파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계수 세타의 값은 작아진다. 이 부분을 가지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회귀 모델을 적용을 해볼 건데요. 그래서 리치와 라쏘의 모델을 임포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드 서치를 이용을 할 건데요. 그리드 서치라는 것은 모델의 하이퍼 파라미터에 넣을 수 있는 값들을 순차적으로 입력해서 가장 높은 성능을 보이는 하이퍼 파라미터를 탐색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모든 경우의 수를 헤아리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점을 보완하는 방법에는 랜덤 서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드를 다시 살펴보면요. 여기에서 알파 값을 지정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드 서치 CV를 이용해서 모델을 만들고 있는데요. 이 OBP 성적에 대해서 라쏘 모델과 리치 모델을 따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드 서치 CV 안에서 라쏘 모델을 선택하고 이 위에서 정했던 알파 값을 그대로 파란 OBP 성적에 대한 훈련용 세트를 적용을 해서 훈련을 시키고 있고요. 여기서 베스트 에스티메이터라는 것은 이 여러 개의 모형 중에서 최고 점수를 낸 모형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리치 같은 경우에도 같은 형식으로 모델을 만들고 있습니다. SLG도 OBP와 똑같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랜덤 포레스트 모델을 적용을 할 것인데요. 랜덤 포레스트는 의사결정 나무에서 파생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의사결정 나무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은 이 의사결정 나무 모델은 분류와 회귀 모두 가능한 지도학습 모델 중 하나이고요. 그리고 질문에 따라서 데이터를 구분하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가지가 너무 지나치게 많으면 과대적합이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과적합을 막기 위해서 가지치기 기법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과적합을 막기에 역부족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결정나무 같은 경우에는 결정 경계가 데이터 축의 수직이기 때문에 특정 데이터에만 잘 작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한 모델이 바로 랜덤 포레스트입니다. 랜덤 포레스트는 앞에 의사결정나무가 여러 개로 형성되어 있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의사나무를 형성하고 각 트리가 분류한 결과에서 투표를 실시해서 가장 많이 득표한 결과를 최종 분류 결과로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랜덤 포레스트가 생성한 일부 트리에서는 과적합이 일어날 수가 있지만 이 트리의 수 자체가 많기 때문에 일부 과적합이 결과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랜덤 포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노이즈가 있더라도 이에 영향을 크게 받지 않고 분류를 잘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표본 기법을 통해서 변수의 개수에 비해 자료의 수가 작은 경우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으로 랜덤 포레스트는 알고리즘의 한 부분으로 각 설명 변수의 중요도를 측정하는 값을 계산하기 때문에 변수의 중요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제 랜덤 포레스트를 코드로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클런에서 앙상블에서 이 랜덤 포레스트 모델을 불러오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랜덤 포레스트의 파라미터를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 파라미터의 의미는 옆에 써져 있는 부분을 조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이외에도 파라미터가 정말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이 랜덤 포레스트 모델을 적용할 때는 다른 여러 가지 파라미터를 조사를 해서 잘 적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또한 그리드 서치 CV를 이용을 해서 랜덤 포레스트 모델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그리드 서치 CV 안에서 랜덤 포레스트 모델을 지정을 했고요. 여기 위에서 지정했던 파라미터를 그대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n잡스라는 건요, 병렬 실행에 사용할 CPU 코어 수를 지정을 하는 건데요. -1로 지정할 때에는 시스템에 있는 모든 코어를 사용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똑같이 트레인 데이터를 사용을 해서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네, SLG 성적에 대해서도 똑같이 모델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XG 부스트를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XG 부스트 같은 경우에도 이 의사결정 나무와 관련된 모델인데요. 먼저 그레이디언트 부스팅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깊이가 얕은 결정 트리를 이용해서 이전 트리의 오차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앙상블을 합니다. 그래서 과대적 합에 강하고 높은 일반화 성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훈련 속도가 느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보완한 것이 XG 부스트인데요. 먼저 히스토그램 기반 그레이디언트 부스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입력 특성을 256개로 나누기 때문에 노드 분할 시에 최적의 분할을 빨리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 하나에는 누락값을 위해 이용합니다. 그래서 XG 부스트는 이런 히스토그램 기반 그레이디언트 부스팅 알고리즘을 구현한 가장 대표적인 라이브러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코드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전에는 사이클런을 사용해서 임포트를 했는데 이제는 XG 부스트 라이브러리를 임포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파라미터를 직접 정의를 하고 있고요. 그 각 파라미터에 대한 간략한 설명은 오른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리드 서치 CV를 통해서 XGB 모델을 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위에서 정한 파라미터를 그대로 적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SLG 성적에 대해서도 똑같이 모델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또한 트레인 데이터를 사용해서 각 모델을 학습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만들기로 했던 4가지 모델을 다 만들고 이제 이 모델들을 평가할 차례인데요. 이 테스트 셋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선수들의 OBP 성적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라쏘 모델, 리치 모델, 랜덤 포레스트 모델, XGB 모델을 각각 사용을 해서 성적을 예측을 하고 있는 코드입니다. 그리고 맨 앞에서 설명했던 WRMSE 함수가 다시 나오게 되는데요. 이 예측한 WRMSE가 그 평가 지표이기 때문에 이 함수에다가 실제값, 타수, 여기에서 구한 예측값을 집어넣게 됩니다. 그래서 각 모델에 대해서 WRMSE 값을 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대로 막대 그래프로 표현을 한 것이 이 그림인데요. 맨 처음에서 말했듯이 WRMSE 같은 경우에는 값이 작을수록 좋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살펴봤을 때 라쏘 모델, 리치 모델, 랜덤 포레스트 모델, XGBoost 중에서 라쏘 모델이 WRMSE의 수치가 가장 작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좋은 모델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SLG 성적에 대해서도 앞의 과정과 똑같이 WRMSE 수치를 계산해서 표현을 해봤습니다. SLG 성적에 대해서도 라쏘 모델이 가장 좋은 성적을 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XGB 모델이 가장 성능이 좋지 않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랜덤 포레스트 모델에 대해서 설명할 때 잠깐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트리 기반 모델에서는 그 알고리즘 과정에서 변수 중요도에 대해서 구하기 때문에 이 변수 중요도를 쉽게 도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랜덤 포레스트 모델을 불러와서 변수 중요도를 그래프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변수 중요도 자체가 OBP 성적에서도 그렇고 SLG 성적에서도 그렇고 평균 성적이 가장 중요한 변수구나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라쏘 모델에서도 이 변수의 중요성에 대해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라쏘 모델에서 최적의 알파 값과 그에 따른 개수값을 출력해서 표로 표현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살펴볼 수 있듯이 라쏘 모델 같은 경우에는 알파 값이 커짐에 따라서 중요하지 않은 변수의 개수는 0이 된다라는 것을 설명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표에서도 살펴볼 수 있듯이 OBP 성적, SLG 성적 모두 평균 성적이 가장 중요한 변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으로 1년 전 성적 그리고 나이가 중요한 변수구나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쏘 모델을 시각화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라쏘 모델은 이 0인 지점에서 미분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해를 단번에 구할 수 없기 때문에 계산할 때 자원을 많이 소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라레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라쏘의 계산 측면에서의 단점을 극복하는 알고리즘인데요. 그래서 라레스 알고리즘으로 개수를 추정하면 라쏘로 개수를 추정하는 것과 유사한 경로를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라쏘 경로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라레스 알고리즘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라레스를 이용을 해가지고 알파 값과 그리고 변수의 개수값을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걸 그래프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예정인데요. 이 X축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 라쏘 모델의 이 비용 함수에 해당하는 이 절대값의 합을 이용을 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있죠? 개수의 절대값의 합을 구해서 그 중에서 가장 큰 값으로 나누어서 X축을 0과 1까지의 범위로 설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Y값 같은 경우에는 개수의 값을 그대로 집어넣어서 그래프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확인을 해보면요.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나타나는데요.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건 그래프의 왼쪽으로 갈수록 페널티 값이 커진다는 겁니다. 이것의 의미는 이 X축 자체에서 왼쪽으로 갈수록 이 코F, 개수의 값이 작아지게 됩니다. 개수의 절대값이 작아지게 됩니다. 다시 비용함수로 넘어가게 되면요. 여기서 알파 값이 커질수록 개수의 값은 줄어든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개수의 값이 줄어들수록 알파의 값 그리고
페널티 값이 커진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왼쪽으로 갈수록 개수의 값이 줄어들고 페널티의 값은 커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갈수록 개수들이 0으로 수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보라색 변수 같은 경우에는 다른 변수와 달리 0으로 수렴하는 데까지 오래 걸립니다. 따라서 이 보라색 변수의 중요도가 상당히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보라색 선 같은 경우에는 역시 평균 성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평균 성적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변수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모델링에 대한 발표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능 향상 파트 발표를 맡은 이지훈입니다. 앙상블이란 모델의 성능 향상을 위해 널리 이용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여러 모델의 결과를 종합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모델을 사용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결과를 보일 때가 많아서 자주 이용된다고 합니다. 라쏘 모델과 랜덤 포레스트 모델의 결과를 더해 평균 낸값을 예측치로 두고 재평가하는 방식으로 앙상블을 이용하였는데요. 여기 코드를 보시면은 OBP 모델 에버리지를 계산을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아까 효준님께서 설명해 주셨던 이 성능평가 함수를 통해서 측정을 할 때 기존의 OBP 값을 실제 값으로 두고 그리고 타수 그리고 라쏘 모델을 이용해서 구한 OBP 값과 랜덤 포레스트 모델을 이용해서 구한 OBP 값을 더한 뒤 2로 나누어 주어 그 평균 값을 예측 값으로 다시 두고 성능 평가를 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나오는 결과가 OBP 모델의 경우에는 0.332가 나오고 SLG 모델 같은 경우에는 0.668의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결과를 기존에 구했었던 박스플롯과 비교를 해봤을 때 라쏘 모델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모델의 성능이 0.323으로 이번에 구했던 0.332보다 훨씬 좋은 성능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마찬가지로 SLG 모델 같은 경우에도 라쏘 모델을 이용했을 때 0.666이 나왔고 이번에 새로 구한 앙상블을 이용해서 구한 성능 수치가 0.668이므로 낮은 게 더 좋기 때문에 기존에 구했었던 0.666 모델이 훨씬 더 좋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교재와 약간 다른 부분이 있는데 교재와 현재 제공되는 데이콘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데이터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교재와는 조금 다른 수치가 나왔는데요. 교재에서 나온 수치 같은 경우에는 요게 SLG 모델 같은 경우에는 새로 앙상블한 모델이 조금 더 성능이 좋게 나온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데이터가 조금 달라져서 생기는 차이니까 이 부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 기존의 모델은 변수로 과거의 OBP와 SLG 값만을 이용해서 예측 모델을 만들었었는데 그것과 이제 다른 변수들을 추가로 이용하는 것이 모델 성능에 정확히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아보기 위해서 변수를 추가해서 만든 모델을 기존의 모델과 비교해서 성능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표를 보시면은 여기에 나오는 것들이 이제 기존 모델에 이용된 변수들인데 여기 보시면은 타수, OBP, 나이, 그리고 1년 전 OBP, 2년 전 OBP, 3년 전 OBP, 평균 OBP를 이용해서 만들었었습니다. 보시면은 새롭게 변수 리스트를 지정을 해주는데 리스트 1에서 사용되는 변수는 기존에 사용하였던 것처럼 나이와 1년 전 OBP, 평균 OBP를 이용하고 새롭게 이제 변수를 추가해줄 모델 같은 경우에는 리스트 2에 나이, 그리고 볼넷, 타수, 루타, 타점, 그리고 1년 전 OBP, 평균 OBP 이런 식으로 변수를 추가해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학습시킬 데이터 타수는 30타수 이상만 학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1일 데이터에서 타수가 30 이상인 것들만 불러오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2018년
데이터는 테스트 데이터로, 나머지는 학습용 데이터로 하는 것 역시 앞에서 모델링하면서 보여주었던 모습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OBP 랜덤 포레스트 모델을 이용해가지고 새롭게 변수를 지정한 모델을 학습시킬 때도 그리드 서치 CV를 이용해서 하이퍼 파라미터의 최적값을 찾아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예측된 값을 RF-OBP1과 RF-OBP2로 두고 이제 계산을 하는데, 보시면 리스트 1이 기존에 이용됐던 변수들, 리스트 2가 새롭게 추가된 변수들을 고려한 예측값을 계산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값을 다시 이제 저희 성능평가 함수에 예측값으로 두고 계산을 했을 때 그 값을 조금 더 편하게 보기 위해서 이렇게 바 형식의 박스 플롯을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되는 함수 중에 조금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었던 게, 막대 그래프 위에 보시면은 여기 지금 요 수치가 막대 그래프 위로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런 것을 해주기 위해서 enumerate 함수를 이용했다는 점. enumerate 함수 같은 경우에는 파이썬 기본 내장 함수로 순서가 있는 자료형을 입력받아서 인덱스 값을 포함하는 객체로 돌려주는 기능을 하는 함수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X 좌표와 Y 좌표를 계산해주고 그 위에 이제 텍스트가 표현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박스 플롯이 나오고 그 위에 수치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존의 모델 같은 경우에는 0.29 하나의 성능을 보이는 반면에 변수를 추가한 모델 같은 경우에는 0.289의 성능을 보이는데, 이 차이가 0.002로 생각보다 많이 근소한 차이이기 때문에 이렇게 두 모델 간의 차이가 아주 이제 미세하다면은 분석을 진행할 때는 가능한 변수가 적은 모델을 선택해야 합니다. 변수가 많을수록 과적합 이슈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이제 학습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서 2018 시즌 데이터를 기준으로 모델링을 진행했었는데, 지금부터는 대회 결과물 제출을 위한 2019 시즌 대상의 모델링을 작업할 것이고, 이를 위한 테스트 데이터 정제가 필요합니다. 먼저 2019년에 성적을 예측할 선수 명단인 서브미션 CSV 파일을 읽어온 뒤 기준 연도열을 추가해주고, 여기 보시면 이어열을 추가해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어열에다가 2019년을 일괄적으로 입력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이제 나이를 계산해주기 위해서 2019년 기준 나이를 계산해주기 위해서 출생 연도를 불러오고, 그 과정에서 이제 중복값이 생기는 것을 탈락시키기 위해 drop duplicate 함수를 이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뒤에 이제 서브미션 데이터에다가 merge 함수를 이용해서 이 생년월일이 진행하다가 놓친 부분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drop duplicate 함수를 이용해서 중복된 선수들을 제거해 줬고, 그 이후에 merge 함수를 이용해서 출생 연도가 들어가는 것을 기존의 서브미션에다가 추가해주는 방식을 이용했고, 그렇게 추가해준 출생 연도를 보시면은 여기 지금 람다 함수를 이용해서 네 번째 열까지 인트로 받는 것을 적용을 해주게 되는데, 출생 연도를 보시면은 여기 1992년 8월 11일 이런 식으로 출생 연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월일까지 있기 때문에 그 중에 앞에 4개만 인트로 가져오는 함수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출생 연도에 현재 19년에서 기준 연도인 2019년에서 출생 연도를 빼서 나이를 계산을 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된 나이가 제일 우측열에 새롭게 추가된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OPS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장 처음에 설명해 드렸듯이 출루율과 장타율 두 개를 합쳐서 계산을 하기 때문에 각각 이제 서브미션 데이터를 둘로 나뉘어서 서브미션 OBP와 서브미션 SLG로 나누고 그 두 값을 합쳐두는 것으로 합치면서 이제 OPS를 구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앞서 전처리한 데이터를 이용해서 평균 성적을 기입해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OBP 값에다가 이제 평균 OBP를 불러오는 것을 볼 수 있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중복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드롭 듀플리케이트 함수를 이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for 함수를 이용해 준 것은 30타수 이상인 것들을 이용해서 전년도, 전전년도, 전전전년도까지 이제 세 년도 전까지의 OBP 값을 계산해 주기 위해서 포문을 이용해서 함수를 만들어 준 것이고요. 이렇게 했을 때 그 결과 값을 보시면은 알 수 있듯이 이렇게 기존에 전처리된 데이터를 이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나한 값이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18년까지 훈련용 데이터에서는 결축치를 드롭시키는 방법을 사용을 했지만 2019 시즌 데이터에서는 빠지는 선수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결축치가 발생했다고 해서 드롭시킬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평균 출루율의 결축치가 발생한 선수들을 각각의 케이스별로 나누어 결축치를 해결하는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로는 정규 시즌 데이터에만 기록이 있고 일별 데이터에는 기록이 없어서 불러오지 못한 선수들이 존재하였는데 이들의 경우에는 정규 시즌 데이터에서 그 값들을 불러와 결축치를 채워주었습니다. 두 번째로 98년 혹은 99년생의 신인급 선수들의 경우에 이들의 경우에도 결축치가 나오는 것으로 볼 수 있었는데 이들 같은 경우에는 성장 가능성이 있어서 평균 이상을 기대할 수 있는 선수로 보아 2018년 시즌에 2018 시즌의 성적을 출루율 평균으로 대체합니다. 세 번째로 2018년 하반기 성적만 있는 선수들 같은 경우에 이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이전의 성적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결축치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정규 시즌 성적을 바탕으로 평균 출루율 및 1년 전 출루율 수치를 대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은퇴를 했거나 1군 수준의 성적을 내지 못하는 선수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결축치가 발생했었는데 이 경우에는 평균 출루율 하위 25%의 성적을 이 결축치 값으로 대체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된 값들을 보면은 이렇게 결축치를 잘 대체해서 없앤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2019년 시즌 데이터에서는 빠지는 값이 있다고 해서 그 부분을 제외하게 되면은 누락되는 선수가 생기기 때문에 누락시키기보다는 다른 값을 가져와서 이용하는 방식으로 결축치를 해결해 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 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OBP를 이런 식으로 전처리해 준 것으로 알 수 있고 마찬가지의 방법을 통해서 SLG 데이터도 전처리를 해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 성능 평가 지표 함수에다가 입력을 했을 때 나오는 결과값입니다. 라스 모델의 경우에는 0.323의 성능을 보여주고 리치 모델에는 0.327, 랜덤 포레스트 모델 같은 경우에는 0.348, XG 부스트 경우에는 0.403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가장 낮은 값은 마찬가지로 라쏘 모델이고 SLG에서도 라쏘 모델이 가장 성능이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이제 두 라쏘 값을 합쳐서 SLG와 OBP 예측 값을 합친 것을 OPS로 두고 마지막 데이터 작업을 끝내주면은 이게 2019년 OPS를 예측하는 데이터가 완성이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 2019 시즌에는 또 다른 특성이 하나가 있는데 변수가 하나 추가된 게 있습니다. 2019 시즌에는 공인구 반발 계수라는 수치가 변화가 되었는데 이 변수가 또 타자들의 성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 또한 반영해 주어야 합니다. 과거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면 공인구 반발 계수가 낮았을 때 홈런이 이전 시즌보다 약 절반으로 줄어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공인구 반발 계수 하락 효과를 예측해 보려고 합니다. 2018 시즌의 홈런이 총 1726개이므로 이 중 절반이 줄어든다고 하면 863개의 홈런이 줄어들게 됩니다. 다만 줄어든 홈런이 전부 다 이제 아웃으로 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다시 절반은 안타를 치는 것으로 보아 OPS에는 영향이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나머지 절반만 아웃되는 것으로 보아 실제 OPS 하락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실제 이제 하락되는 431.5개의 홈런을 2018 시즌에 30타수 이상을 기록한 타자의 수 176명으로 나눠주면은 타자 개개인마다 줄어드는 홈런의 개수가 2.45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홈런의 개수가 평균 2.45개 적은 시즌과 시즌의 OPS를 참고하면은 2019년에 공인구 반발 개수가 변화했을 때 얼만큼 OPS가 하락할지를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요 코드를 보시게 되면은 2018년에 평균 홈런 개수를 시즌별 평균 홈런 수에서 빼는 것인데요. 이 앞에 게 이제 시즌 OPS의 평균 홈런 값이고 이거를 이제 2018년도 거에서 빼주게 됩니다. 그랬을 때 나오는 이제 그 OPS의 차이가 요 가장 오른쪽 열에 나오게 되고 이때 이제 2.45개가 하락해야 되는데 그것과 가장 비슷한 수치를 지니는 세 연도가 2010년, 2014년, 2004년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근접한 값은 2004년이고 그 다음이 2014년, 그 다음이 2010년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저희가 지금 기준이 되는 2018년도를 가장 하단에서 찾아보실 수 있고 그 위에 2004년과 2010년, 2014년도의 자료를 각각 찾아볼 수 있습니다. 2004년의 경우에는 평균 홈런 개수 차이가 2.5개로 2.45개 차이와 가장 유사하지만 30타수 이상을 기록한 타자가 49명으로 2018년에 비해 크게 모자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2018년의 경우에는 176명의 타자가 30타수 이상을 기록했지만 2004년의 경우에는 49명으로 굉장히 적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4년의 경우에는 비교 대상으로 적절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했고 2014년 같은 경우에도 2.57로 유사한 차이점을 보이지만 이때는 OPS가 하락한 것이 아니라 OPS가 오히려 상승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때 2018년 같은 경우에는 OPS가 0.81이지만 2014년에는 0.815로 약간 조금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OPS의 하락을 예측하는 데는 적절하지 않은 데이터라고 생각해 이것도 비교 대상으로는 적절하지 않아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0년 자료를 보면은 30타수 이상을 기록한 타자도 109명으로 준수하게 높은 것으로 볼 수 있고 OPS의 경우에도 하락, 그러니까 2018년보다는 낮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OPS가 공인구 반발 개수가 변화함에 따라서 얼만큼 하락했는지 비교하는 대상으로서 2010년도가 가장 적절하다고 보실 수 있고 이때 2.45개가 하락하는 부분에 대한 OPS의 차이만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2018년과 2010년의 평균 OPS 차이가 0.041인데 이 중에 2.62의 차이 중에서 2.45개만의 차이를 골라내기 위해서 이런 수식을 사용해서 0.038이라는 OPS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제 파이널 서브미션 데이터에다가 파이널 서브미션 OPS열을 만들어주고 저희가 기존에 구했었던 OPS에다가 이 방금 계산했던 0.038이라는 수치를 일괄적으로 뺀 값을 최종적으로 계산해주게 되면은 저희가 예측한 값의 공인구 반발 개수라는 변수까지 포함한 모든 변수를 고려한 이런 2019 시즌 상반기 OPS 예측 데이터가 완성이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이제 분석한 부분은 끝입니다.